뭘 갑자기 비 맞은 사람 많았겠는데 나도 맞았단 말이지. 196페이지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 우리 어제 이거 보다가 말았는데 그 이제 계속 봅시다. 자, 우리 지금 화폐 수요 이론 보고 있죠. 유동성 선호설. 케인즈에 따르면 사람들의 화폐 보유의 동기는 세 가지인데, 첫째 뭐야? 거래적 동기. 두 번째 예비적 동기. 세 번째 투기적 동기. 이렇게 세 가지야, 그지?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예요? 소득의 증가 함수. 그치?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 케인즈에 따르면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야?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다. 그런데 소득에는 비례하고 이자율은 반비례하더라. 요거 배웠지? 이때 케인즈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바로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투기적인 동기의 화폐 수요가 왜 이자율에 반비례할까? 근데 그걸 좀 보자 그 얘기인데, 여러분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할 때 이 유동성의 의미가 뭐야? 즉시 현금화하여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의 정도, 그게 바로 유동성이야. 케인즈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재산, 이것을 둘 중에 하나로 처분하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는 현금 또는 화폐고, 두 번째는 채권이야. 주의하세요. 케인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현금 아니면 채권이야. 현금 아니면 채권. 이때 현금 또는 화폐는 어때요? 그 자체가 이미 완벽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현금 또는 화폐는 100%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사용하기가 편리한 자산이야. 그치? 반면에 채권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있을 때 만기 되기 전에 그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할인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예, 좀 복잡한 거야. 불편한 거지. 유동성이 낮아요. 즉,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의 정도는 현금이 굉장히 높지. 그런데 문제는 뭐야? 현금은 아무리 쥐고 있어도 그 액면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치? 추가적인 수익이 없어요. 채권은 잘만 쥐고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 그렇지? 결국 케인즈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할까 채권으로 보유할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기준은 뭐야? 수익은 없지만 사용하기가 편리한 현금을 쥐일까, 아니면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할까? 이 사이에서 막 고민한다 그 얘기야.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기준은 뭐란 얘기야? 이자율이다 그 얘기야. 이자율이다. 예.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가로축에다가 화폐 수요 MD, 세로축에다가 이자율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 봐. 경제 주체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고민을 해. 그렇지? 여러분 내 강의 이거 들을 때 여러분들 수강증 끊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돈 내라 그러죠. 돈. 그치? 아마 수강증 끊을 때 말이야. 그래서 경제학 강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여기 학원 카운터에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은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예? 얼마라고요? 아니 이런 그 별 볼 일 없는 강의 이거 뭐 이렇게 비싸요 이게. 아 듣지 말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또 한 사람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이렇게 알찬 강의가 이것밖에 하지 않다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싸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딱 그 가격이지, 내가 이미 그 가격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역시 라고 이렇게 끊었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잘 없겠지, 그치? 두 번째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그 거래의 시장 가격을 알기 전에도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때? 이 물건의 가격은 이 정도쯤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야. 시장에 가서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아주머니 사과 얼마예요? 500원. 비싸네. 싸네. 라고 느낀다는 말은 뭐야? 자기 이미 마음속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 얘기지. 케인즈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라고 봐.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은 실제 시장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물가가 어떻고 등등을 고려할 때 내 생각에는 이자율이 한 대충 이 정도쯤 하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이자율 또는 심리적인 기준 이자율이 있다고 보는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우리가 정상 이자율 또는 임계 이자율 이렇게 불러요. 정상 이자율 또는 임계 이자율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이자율이야. 그치? 이건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균형 이자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치? 그 다음, 요건 사람마다 다 다를까?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 천차만별이야. 이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기준 이자율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A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이자율 수준은 이거라고 본인이 느껴. 그 말은 뭐야? 이 사람 A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자율은 얼마인 게 바람직한 거야? RC인 게 바람직한 거야.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지. 자,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 이자율이 이 정도이면 적절하겠다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야. 이자율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시장 균형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봤겠지. 알아봤더니 이자율이 R0야. 그럴 수 있지. 그럼 이걸 보고서 내가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 이자율이 너무 비싸네. 또는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구나. 이렇게 느끼겠지. 내가 생각한 기준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내가 생각했던 채권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너무 싸다라고 느끼는 거지. 왜? 어제 했잖아. 채권 가격과 이자율 반비례해. 그지? 그럼 봐. 나는 이 정도의 이자율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알아봤더니 실제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 이걸 본 순간 나는 A라는 개인은 이자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네 라고 느껴. 따라서 앞으로 나는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자율은 이게 적절한 수준이니까. 아무튼 뭐야. 이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동시에 뭐라고 느껴? 채권 가격이 굉장히 싸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럼 장차 채권, 잘 봐. 장차 이자율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해. 그 말은요. 채권 가격은 장차 오를 거라고 기대해. 채권이라는 물건이 지금 현재 너무 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나는 지금 채권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지 유리한 거지. 채권이라는 물건의 가격이 지금 너무 싼 거야. 장차 이 물건의 값이 오를 거로 나는 생각해. 따라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야? 채권을 사야 되는 거야. 따라서 채권을 나는 100% 모든 재산을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그때의 화폐 수요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야. 제로. 다시 한번 시장 균형 이자율이 내가 생각한 정상 이자율 또는 임계 이자율보다 너무 높으면 나는 채권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느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뭘 구입해? 채권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시장에 가봤더니 이자율이 R1 수준이야. 그럼 이걸 보고 나는 뭐라고 느낍니까? 이거 봐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자율이 너무 싼데? 라고 느끼겠지. 나는 장차 뭐라고 느낍니까? 이자율이 곧 오르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오르겠구나.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은 떠나서 적어도 나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봐. 이자율이 R1 수준이라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이자율이 싸. 그 말은요.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은 너무 비싼 거지. 채권이란 물건이 너무 비싸대. 장차 이자율이 R1에서 RC 수준으로 오를 거예요. 그 말은요. 장차 채권 가격은 올라 떨어져?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채권이라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할 거래. 그럼 나는 지금 채권을 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언제 사야 되는 거야? 채권 가격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은 뭘 쥐고 있어야 돼? 채권이 아니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에 나는 100% 화폐 또는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즉 이와 같이 케인즈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상 이자율, 임계 이자율과 비교해서 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으면 100% 채권, 너무 싸면 100% 현금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산 구성을 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케인즈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나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채권으로 그렇게는 보유를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절대로. 예. 이해가십니까? 이때 A라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화폐 수요를 이렇게 하고 있고 B라는 개인은 화폐 수요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즉 무슨 말이야? A는 임계이자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B는 임계이자율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건데 이럴 수 있지. 그렇지?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이자율이니까. 그럼 요걸 더하면 A 더하기 B의 화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MD의 R이면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오겠지. 두 사람을 합쳐서 보니까 잘 봐. 이건 개인 A의 투기적 화폐 수요야. 이건 A와 B의 각각의 그림을 합쳐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만약에 세 사람을 더하면 이 구간이 더 세분화되겠고, 그렇지? 한 10명 구하면 구간이 더 세분화되겠지. 이걸 한 100만 명 좀 더해보면, 이걸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전체의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지. 부드럽게 우하향하는 이와 같은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이 나올 거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케인즈에 따르면 각 개인의 화폐 수요 곡선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장 전체의 화폐 수요 곡선은 이와 같은 부드러운 우하향하는 곡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내가 지금 뭘 설명한 거야? 그건 여기 예. 케인즈의 유동성 선에서에서 얘기하는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화폐 수요 중에서 바로 이 세 번째 투기적 화폐 수요가 왜 이자율에 반비례하는지를 설명하고 그걸 시장 전체의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논리는 바로 여기 있는 여기와 여기의 논리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자, 책을 볼게요. 196페이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 1. 화폐 수요의 동기 바로 나오지.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 자,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는 뭐의 함수야? 소득의 증가 함수야. 마지막으로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 됐죠?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197페이지 하단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만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 그 말인데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치? 거기에는 지금 임계이자율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요게 어떻게 되어 있어? 얘가 R expectation 더하기 1분의 R expectation 요렇게 구해지는데 이 도출 과정이 바로 그 위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거야. 얘나 또는 얘 다 뭘 의미하는 거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시장 이자율의 바람직한 수준 그걸 나타내는 거지. 또는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이자율이야. 그치? 그래서 199페이지로 가보시면 사회 전체의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 밑에 그림을 보세요. 보시면 개인 A와 개인 B 지금 A가 B보다 훨씬 임계 이자율이 높은 상태네. 그지? 이걸 다 더하니까 사회 전체는 훨씬 더 많은 단계를 가지는 화폐 수요 곡선.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이런 그림 나오는 거지. 여기 이해가십니까? 이런 그림.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가 하나의 결론이야. 그 다음 이걸 잠깐 지우고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칠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투기적 화폐 수요와 이자율 사이의 관계는 이와 같은 반비례 관계단 말이야. 그지? 여기 보면 이자율이 감소하면 사람들의 투기적인 화폐 수요는 더 커지는 거지. 그지? 예? 그치?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비싼 돈 내고 내 강의 수강하느라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부터는 수강료를 내가 좀 할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지. 할인해 드릴게요. 라고 물었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할인해 준댄다. 얼마나 할인할까? 내가 얼마나 할인해 줄까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얼핏 든 생각이 있지. 뭐 다음 달에는 한 7만 원 할래나? 다음 달에는 한 5만 원 할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설마 이 중에 다음 달부터 경제학 수강료가 한 350원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겠어?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어떤 시장 가격의 변동이 예상될 때, 그치? 변동이 예상될 때 사람들 마음속으로 설마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저항선이. 그치?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내년도에는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 설마 기름값이 1리터에 한 10억쯤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 가격이 변동할 때 그 가격의 변동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기준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케인즈는 이자율에도 그런 게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증가할 터인데 케인즈에 따르면 설마 이자율이 아무리 하락해도 이 수준 이하로까지 이자율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이자율은 R바 수준이 최저 수준이고 설마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자율이 떨어질 때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천천히 감소하지만 실제로 이자율이 이 수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느낍니까? 얘가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 이자율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 됐다. 이자율은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 이자율은 최저 수준이 됐다. 앞으로 이자율은 더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앞으로 채권 가격은 더 오를 리는 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 잘 들어봐. 여기는 R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저 수준의 심리적인 이자율이야.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할 때 사람들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요 수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자율은 더디어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채권 가격은 다시 하지. 이자율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 것만 남은 거야? 올라갈 일만 남았지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는 거야. 그럼 들어봐. 이자율이 최저 수준이지 여기는. 그럼 채권 가격은요? 최고 수준이야. 채권이라는 물건 값이 최고 수준이래. 따라서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뭐라고 느끼는 거야? 앞으로 채권 가격은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오르진 않고 싸질 거야. 싸질 거야.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채권을 사면 돼 안 돼? 그럼 바보지. 지금 채권이 제일 비쌀 때야. 지금 채권을 사놔봤자 어때? 나중에 더 오르지 않으니까 자기는 손해볼 일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채권을 사면 안 돼. 그럼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지. 따라서 여기가 최저 수준의 이자율일 경우에 화폐 수요 곡선은 이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요와 같은 화폐 수요 곡선을 가져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여기 최저 이자율 수준에 다다르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순간적으로 무한대까지 커지는 거지. 그치? 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말은 사람들이 화폐를 수요하려고 난리가 난 상태야. 화폐를 수요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화폐 수요야. 근데 여기는 지금 화폐 수요가 무한대까지 커졌으니까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다 뭐합니까? 호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야. 뭘 대비해서? 장차 채권 가격이 싸지면 싸진 채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치? 그럼 봐요. 우리가 어제 뭘 배웠냐면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는 걸 배웠지. 이게 지금 어떤 학파야? 케인즈 학파니까. 케인즈 학파의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럼 봐. 얘를 증가시킬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돼? 이자율 하락을 기대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요 구간, 즉 수평선 형태의 화폐 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형태의 구간에서 정부가 금융정책을 실시했어. 금융정책, 확대 금융정책이지.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킨 정책 당국은 뭘 기대합니까? 아, 돈이 풀렸으니까 시중에 돈이 흔해지고 이자율이 하락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이 구간에다가 돈을 풀었는데 방금 봤지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의 화폐 수요에 대한 욕구는 어때? 무한대까지 커지는 상태지. 이 구간에다가 돈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져 이자율이? 돈이 풀리는 족족 사람들이 다 돈을 집어다가 어디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호주머니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다. 왜? 화폐 수요가 무한대까지 증가했으니까. 따라서 시중에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거래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이상하네. 시중에다가 분명히 돈을 풀었는데 돈이 싹 하고 사라져. 마치 토끼 한 마리를 숲속에다가 풀었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말이야 갑자기 싹 사라진 거야. 왜냐하면 함정이 빠진 거지. 이렇게. 예. 안 보이는 거야 토끼가. 여기다가 돈을 풀면 말이야 마치 돈이 무슨 함정에 빠져가지고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시중에서 돈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여러분 다 알잖아. 뭐야 이게? 그 유명한 유동성 함정 구간이죠. 유동성 함정 구간이란 최저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즉 수평선 형태의 화폐 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바로 유동성 함정 구간이에요. 이 유동성 함정 구간은 케인즈 이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이 유동성 함정을 배운 김에 말이야 유동성 함정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자, 보세요. 유동성 함정 구간의 특징입니다. 첫째, 답해봐.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이자율은 최고 수준, 최저 수준? 이자율은 최저 수준이에요. 이자율이 최저 수준이라는 말은 채권 가격은 어떤 수준이야? 최고 수준이야. 채권 가격이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는 채권을 보유하면 기대 수익이 존재해야 안 해? 채권을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은 없는 거지. 즉 지금 채권 보유하면 바보야 바보. 그렇지? 여러분 금값이 최고로 비쌀 때 금을 사면 어때? 그럼 바보지. 주식이 오를 만큼 다 올랐어. 그때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은 바보란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세 번째, 이럴 때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해야 됩니까? 주어진 모든 재산을 100% 현금 또는 화폐로 보유해야 되는. 따라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바로 이 유동성 함정 구간이고요. 다섯 번째, 방금 봤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이자율이 하락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즉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금융정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 구간이야. 동시에 그 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케인즈는 유동성 함정을 좋아했어, 싫어했어? 케인즈는? 굉장히 좋아했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케인즈는 이 유동성 함정 구간을 굉장히 좋아했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여러분 참 여기에 지금 요 수평의 구간에서는 탄력성이 얼마야? 공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탄력성 얼마? 무한대지. 즉 화폐 수요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거야. 써볼게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무한대가 돼. 7번째. 이따가 배울 텐데 구축 효과라는 게 있죠. 구축 효과가 뭡니까? 뭐가 구축 효과야? 정부의 재정 지출이 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이 부족해져서 민간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하니까 민간의 투자가 위축 또는 구축돼서 투자가 감소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측면이 발생하는 현상. 이게 바로 구축 효과인데, 구축 효과는 케인즈가 좋아했어, 나빠했어, 싫어했어? 당연히 싫어했겠지. 근데 이 유동성 함정 구간을 케인즈가 좋아했으니까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8번째. 이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띱니까? 수평선 형태의 LM 곡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죠. LM 곡선이 수평선이면 AD 곡선은요? 수직선 형태의 총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구간.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됐습니다. 저걸 바탕으로 해서 199페이지 하단에 유동성 함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 199페이지 하단에 4번 유동성 함정 1번. 자, 유동성 함정은 어떤 상태야?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 즉 채권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면 개인들의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 구간에서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걸 뭐라고 불러요? 리퀴디티 트랩, 유동성 함정이다. 그렇게 부르죠. 유동성 함정은 대체로 케인즈가 주장하는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 책엔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요거 통으로 다 기억해야 돼. 다. 싹 다. 됐어요. 200페이지로 갑시다. 200페이지 케인즈의 화폐 수요 곡선 1. 화폐 수요 곡선의 도출.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도출해 볼게. 자, 그림 A 봐봐요. 그림 A는 뭐야?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지. 거래적 또는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뭐야?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그치? 이자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따라서 그림 A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든 낮든 거래적 동기나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언제나 P0분의 M0로 일정한 거야. 그 정도에 있는 거지. 하지만 B,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지만 유동성 함정 구간이 되면, 즉 최저 이자율 수준이 되면 수평선 형태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A 그림과 B 그림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 C처럼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화폐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수평선 구간이 뭡니까? 유동성 함정. 오해하지 마. 지금 그 그림은 어떤 학파가 주장하는 그림이야? 그건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그림이야. 다른 학파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지? 적어도 케인즈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요 논리를 가장 잘 기억해야 돼. 요게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뭡니까?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밑에 화폐 수요 곡선의 이동 별로 어렵지 않고 방정식. 자, 봐봐. 최종적인 결론이야. 케인즈에 의하면 화폐 수요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야. 그치? 따라서 실질 화폐로 바꾸면 P분의 MD 이퀄 FY R에서 Y는 플러스 R은 마이너스. 예를 들면 밑에 보시면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 P분의 다시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P분의 MD는 소득의 K의 비율로 비례하고, 그치? 그게 뭐야? 거래적 동기 또는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 그 다음에 이자율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반비례해. 어떤 비율로?
H의 비율로 반비례하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투기적 화폐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봐, 책에 있는 건, 요건 일반적인 형태죠. 일반적인 형태. 그치? 그 다음에,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꿀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야. 소득에 비례하고, 이자율에 반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일반형, 이게 조금 구체적인 특수한 형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은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지적이 있는지 봐봐.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은 첫째, 화폐 보유의 동기에 따라서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을 다르게 평가한 점이 굉장히 높은 의미가 있는 점인데, 여러분, 정말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소득에만 의존할까? 혹시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또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언제나 이자율과 항상 반비례하기만 할까? 혹시 다르진 않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야. 세 번째, 방금 두 개 얘기했지. 세 번째, 케인즈에 따르면 어떤 개인은 100% 채권 또는 100% 현금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산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은행 예금 한 얼마, 그 다음에 부동산에 얼마 투자, 채권에 얼마 투자, 주식에 얼마 투자, 이렇게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즉 방금 내가 얘기했던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의 일부 문제점들,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1페이지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보물의 재고 이론, 괄호 열고요. 거기에다가 거래적 화폐 수요라고 쓰세요. 보물의 재고 이론에다가 괄호 열고 거래적 화폐 수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가보시면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적 접근에서 뒤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동그라미,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의 일반화. 네, 거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울게요, 요거는. 내 친구 중에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어요. 늦은 나이에 뭔가 좀 꿈을 이뤄보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워낙 평소에 이제 좀 영어가 좀 약했던 친구인데 급작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말이야. 영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대요. 지금 간지 한 몇 주 안 됐거든? 2주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주 고생을 하고 있대.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말이야. 아주 친한 친구니까 자기의, 왜 여러분 알잖아. 유학 가면 영어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도 그런 걸 뭐 경험했니 했더니 뭐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매일 아주 다양한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재밌잖아, 나중에 들으면. 잘 메모해놨다가 한국에 오면 들려다오 얘기했더니 메모가 필요 없대. 워낙 충격적인 경험이라서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 뭐 다양한 경험이 많았대. 그래서 뭐 일단 집에 아직도 가구가 하나도 없답니다. 가구를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구가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까운데 다행히 한국인 슈퍼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반찬 사다가 컵라면 주세요. 그럼 준대. 그래서 그렇게 끼니는 때우고 있는데 집에 가면 책상 하나만 있고요. 뭐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또 내가 전화했던 그 어제는 뭐 오전에 그 무슨 고지서를 가지고 누가 왔는데 그 고지서가 뭔지도 자기는 모르겠고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안 가고 빤히 쳐다보더래. 그래서 이제
영어가 약하니까 같이 째려보고 고민한 거야. 팁을 달라는 걸까? 아니면 사인을 해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째려보다가 말이야. 그냥 돌려보내고. 하여튼, 근데 막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이상한 표정으로 가더래. 예, 좀 이상하다. 이렇게. 급기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말이야. 가까운 곳으로 직접 몰고 가는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기름을 어떻게 넣는지를 몰라가지고 옆에 보니까 주유소 직원이 있더래. 그래서 가서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불렀대. 예, 그래서 헤이 그런 다음에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May I help you?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니까 하는 얘기지. 딴 데 가면 창피해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도 얘기하자마자 이게 뭔가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됐겠지. May I help you?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주유소 직원하고, 내 친구하고 서로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걔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주유소 직원은. 그래서 빤히 한 5분 쳐다보다가 내려오고. 갑자기 막 그런 생각하니까 말이야. 이 최근에 영어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 얘기를 내가 이상하게 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영어 해결 안 된 사람 있지? 9월달이 대박달이래. 잘 보세요. 이건 좀 극빈데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올 정도면 공부 잘했지 않겠어? 머리도 괜찮았겠지. 근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교수들하고 상담 많이 하고 면담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지도교수가 부르더래. 그래서 방에 갔는데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교수 방에 가서 함부로 이렇게 의자에 안 앉잖아. 이렇게 서 있잖아. 다소곳이에서 뭐 앉으라 그러면 됐습니다. 한 2번 사양한 다음에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뭐 다소곳이 앉고 우리가 그게 몸에 배 있잖아요. 갔는데 교수가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더라. Why don't you take a seat? 뭐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그랬답니다. Because I am a student, you are a teacher.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는 분위기야 이거 지금? 응?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저도 좀 나중에 한가해지면 좀 좋은 곳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싶기도 한데 말이야. 이게 하도 영어를 손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과연 나가서 나도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May I help you 하지 말한 법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비참할 거 아니야. 담배 사러 갔더니, 내 친구가 옛날에 유학할 때 말이야. 미국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한국에서는 담배를 이제 피는 담배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니까 자기가 피는 담배가 없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말보로를 폈대, 말보로를. 근데 보통 말보로 사러 갈 때 진열장에 담배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말보로 담배가 있을 거 아니야? 말보로. 그러면 이제 that 또는 that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줬대, 이렇게 말보로 담배를. 근데 어디 갔더니 말보로 담배가 진열장에 없더래. 그래서 이제 말보로를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보로 플리즈? 뭐 이렇게 했대, 처음에. 했더니, what? 이게 발음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말보로. 뭐, 그래도 못 알아. 그게 되게 어렵다 그러대, 발음이.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여기? 한번 선보여줘봐. 없나? 그래서 더 심하게 울렸대. 말보로? 말보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말이야.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짜증이 났었는데 말이야. 옆에 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담배 피는 분들은 알 텐데, 이 켄트라는 담배가 있어요. 미국 담배 중에. 이건 좀 발음이 쉽잖아. 옆에 있길래. 켄트 플리즈. 그러니까 켄트 이러고 주더래. 그래서 에이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받았는데 담배를 받으니까 그 직원이 그러더래. $2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2다 그 말이지. $2 그런데 이 친구가 $2 no, one, only one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 직원은 이제 $1로 깎아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no, $2.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2씩이나, 하나면 되는데, one, no, $2. 야, 이거 미국 무섭다.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파는구나.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이제 딸리니까 말이야, 영어가. 더 이상 컴플레인 못하고, 오케이, $2. 그래서 이제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다시 물은 거지. So, how much? 반응이 영 안 좋은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심히 의심돼. 최근에 하여튼 이 영어 얘기 때문에 말이야.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도 가끔 했는데, 옛날에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모 회계사가 말이야. 모 회계사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 영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복학했지, 복학. 그래서 이제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영어 수업을 신청한 거지, 학교 수업에.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영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합격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는 영어에서 꽈락을 간신히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2차까지 합격해서 회계사가 됐는데, 이제 학교 영어 기말고사를 보는데, 학교 시험이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주 긴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 독해인데, 이 문장 중간에 괄호를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야. 쓰는 거. 이제 주관식이지. 쓰는데 해설을 해보니까 하여튼 뛰는 거야. 뛰는 거. 런이 들어가야지. 런. 뛰는 거야. 근데 앞에 보니까 해부가 딱 있더래. 그럼 뭐야? 과거 분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런의 이제 과거 분사가 이제 생각이 나야 되잖아. 런의 과거 분사. 영어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 런의 과거 분사가 뭘까? 런드. 그래서 이렇게 썼지. 런드 이렇게 썼지. 여기다 런드라고 쓰고 말이야. 답안지를 들고 자기 혼자만 다 풀었더래. 아무도 답안지를 안 내는데 자기 혼자 가서 답안지를 내고 나가려고 하다가 뒤늦게 깨달은 거지. 자기가 이제 실수했다는 걸. 그래서 내가 무슨 정신이야. 저기 다시 좀 고칠게요 해가지고 얼른 답안지를 들고 자리에 돌아간 거지. 그래서 단모음 뒤에 단자음이 오면 말이야. 자만 더 쓴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쳤지. 런드 이렇게 고쳤지. 고쳐주고 말이야 나갔어. 이렇게 나가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실수할 뻔한 걸 고친 거 아니야. 아직도 지금 웃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히 걱정돼. 담배를 막 피고 있는데 그 반에서 이 친구가 영어 꼴찌. 그다음에 이 친구보다 끝에서 두 번째 하는 친구가 막 나오더니 말이야. 야, 그 마지막에 이거 다 뭐니? 이렇게 묻더래. 이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 넌 뭐라고 썼니? 그러니까 런드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 너 N 몇 개야? 그 두 번째로 영어 못했던 친구가 왜 N 하나 아니야? 이렇게 물으니까 단모음 뒤에 단자음이면 하나 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교수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회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막 다 뒤집어졌지. 막 뒤집어졌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말이야 나중에 저희들끼리 진짜 많이 웃었어요. 공부 열심히 합시다. 저기 혹시 내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잘 이해 안 가는 게 있는 사람은 찾아오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보물의 재고 조건 볼게요. 재고 조건 거래적 화폐 수요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케인즈는 거래적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야? 소득만의 함수지. 소득의 함수 기억나지? 근데 이제 보물은 그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 수요를 재고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봤다 그런 얘기인데 재고가 뭐 어떻게 사용돼? 창고에 재고를 기업이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내다 팔고 또 다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뭐 이런 과정으로 재고가 관리되잖아. 마치 사람들이 거래적 화폐 수요를 하는 것이 그러한 재고 관리하고 비슷하더라.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로축에 이제 시간이고요. 세로축에는 돈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급여를 회사에서 그 사람의 계좌로 이제 송금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그럼 매달 이제 그 사람 계좌에 월급이 입금되겠지. 근데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야. 돈은 그냥 다 계좌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찾아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왕창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편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이냐 하면 한꺼번에 많이 찾아가지고 쓰면 쓰기는 편하겠지. 근데 어때? 은행에 좀 넣어놓으면 크든 작든 뭐가 붙어? 이자가 좀 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에 좀 많이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는데 그렇다고 이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조금씩만 인출하면 번거롭잖아. 여러 번 찾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야. 번거롭지만 이자를 좀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포기하고 좀 편하게 쓸 것인지. 예, 그 두 선택 사이에서 이 재고조건 거래적 화폐 수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인데 만약에 한 번 은행에 가서 찾는 인출 금액이
M1이라고 해볼게. 은행에 한 번 가면요, M1만큼 찾아. 그러면 이 M1을 찾은 첫날에는 호주머니에 M만큼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매일 조금씩 써. 다 쓰면 이날은 돈이 다 떨어지겠지. 그러면 돈 다 떨어진 그날은 어떻게 하면 돼? 은행에 다시 가서 또 찾아가지고 쓰고, 다 떨어지면 또 찾아서 또 쓰고, 다 떨어지면 또 찾아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돈을 소비한단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럼 봐. 한 번 찾을 때 이만큼 돈을 찾아요. 돈을 찾은 첫날에는 호주머니에 돈이 이만큼 있어. 그 다음에 찾으러 가야 되는 날로는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어? 제로만큼 들어있겠지. 그럼 이 사람 한 달 내내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아무나 하루 날 잡아가지고 딱 잡아서 호주머니에 얼마 있니? 라고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있겠어? 당연히 2분의 M1만큼 호주머니에 들어있겠지. 그치?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그 사람의 평균적인 화폐 보유액이 되는 거죠. 평균 화폐 보유액. 맞아? 그치? 그럼 봅시다. 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할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화폐 보유의 총 비용. 두 가지인데, 우리 책에서는 거래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 아마? 그래서 화폐의 거래 비용과 이자 포기 비용인데, 먼저 여러분 화폐의 거래 비용은 뭔가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돈 찾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때 돈을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 비용인데, 잘 봐. 여러분 잘 봐. 은행에 자주 찾으러 가야 돼. 그러면 첫째, 은행까지 걸어가야 되겠지. 다리가 아파요. 배가 고파. 허리가 아프지? 구두가 달아. 그치? 그 다음에 은행이 좀 멀면 뭘 타야 돼? 버스나 지하철이나 하여튼 뭐 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교통비가 발생해. 또 은행에 갔어. 사람들이 많아. 대기해야 되겠지. 시간이 낭비돼. 스트레스가 쌓이지. 고통이야 나한테. 또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 붙잖아. 수수료. ATM기 타행으로 가도 또 수수료 붙고. 그런 유형 무형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화폐 보유의 거래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돈 찾으러 갈 때 느끼는 고통, 그게 바로 거래 비용인데, 그 사람이 느끼는 총 거래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1회 인출 시 교환 비용과 인출하는 횟수의 곱이지. 이해가? 즉 돈 한 번 찾으러 갈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느냐 곱하기 몇 번이나 돈 찾으러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돈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비용에 합이 될 텐데, 한 번 돈 인출하러 갈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인출 시의 교환 비용, 그걸 갖다가 P 곱하기 B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 책의 방식이 그래. 여기 있는 B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B가 돈 한 번 찾으러 갈 때 느끼는 실질적인 비용이야. 그럼 P 곱하기 B는요? 명목적인 비용이지. 명목 비용. 그 다음에 인출 횟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주 쉬워. 돈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한 번 찾을 때마다 10만 원씩 찾으면 몇 번 찾아야 돼? 10번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출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 사람의 명목 소득 P 곱하기 Y 나누기 여기 있잖아. 아까 한 번 찾을 때 인출 금액이 얼마야? M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찾을 때의 인출 금액 M.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의 총 인출 비용 또는 총 거래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자 포기 비용, 요거 한번 볼까? 이자 포기 비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재 보유 현금 곱하기 이자율,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 지금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습니까? 그건 그때그때 다르겠지. 인출한 첫날에는 돈이 많을 거고, 인출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인출하러 가기 바로 전날쯤이라면 굉장히 돈이 적을 텐데, 아까 봤다시피 이 사람 호주머니에는 평균적으로 얼마의 돈이 있어? 2분의 M만큼이 있는 거지. 한 번 찾을 때 M1을 찾고 평균적으로 2분의 M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적인 보유 현금은 2분의 M. 이자율을 R. 이렇게 하면 이자 포기 비용이 되는 거지. 따라서 화폐 보유의 총 비용, 즉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m분의 p의 제곱 b 곱하기 y 더하기 2분의 m 곱하기 r. 요게 화합해 보유의 총 비용이야. 우리의 목적은 이 총 비용이 가장 작기를 원하는 거지, 그치? 이해가십니까? 이 총 비용이 가장 작은 상태를 우리가 원해. 따라서 얘를 극소화, 미니마이즈 하면요. 미니마이즈 하면 그 값이 얘를, 이 총 비용을 극소화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화폐 수요니까. 이 전체 비용이 극소화가 되는 이 m의 값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거지. 자, 어떻게 구하면 돼? 여러분 봐. 어떤 토탈 코스트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토탈 코스트, 이 토탈 코스트가 최저가 되는 최점은 어디야? 2점이지, 2점. 여기가 최저점이야.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0. 그치? 그 아이디를 이용하면 이 토탈 코스트 곡선이 최저가 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데, 토탈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우리가 배웠잖아. 한계값, 마지널 코스트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 토탈 코스트가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코스트부터 구하는 마지널 코스트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마지널 코스트는 토탈 코스트를 미분하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뭐로 미분하면 돼? 우리가 궁금한 건 m이니까 m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되겠지. 자, 요거 미분해봐. 얼마입니까? 요거 m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p제곱 곱하기 b 곱하기 y에 m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p의 제곱 b 곱하기 y에 뭐가 남아? m에 마이너스 2승 분모로 내리면 m 제곱분의 1 더하기 이거 m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간단하죠. 2분의 r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어떤 결론 나옵니까? 첫째 m 이퀄 얼마야? 우리 책에도 있지. m 이퀄 p 곱하기 루트 2r분의 b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2분의 m 구한 거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뭐야? p 곱하기 루트 r분의 2 곱하기 b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봐요. 쉬운 거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화폐 보유의 총 비용이 가장 극소가 되는 m이지, m. 이때 m이 뭐야? 칠판 왼쪽 보세요. 이때 m은 지금 화폐 보유액이 아니고 인출금액이지, 인출금액. 그럼 칠판에 방금 제가 쓴 저 m이라고 하는 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화폐 보유의 총 비용이 가장 극소화될 때의 인출금액이 되는 거지, 인출금액.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인출금액이라기보다는 뭐야?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화폐 보유량이니까 화폐 보유량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m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뭡니까? 바람직한 화폐 수요의 크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야? 여기에다가 2로 나눠주면 여기 속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p 곱하기 루트 2r 분의 p 곱하기 y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적인 식이지. 그래서 화폐 보유의 총 비용이 극소가 되는 가장 바람직한 화폐 보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루트 2r분의 b 곱하기 y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자, 내 말 들어봐. 보몰의 재고조건 화폐 수요 이론의 특징은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 케인즈에 따르면 거래적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야? 소득의 비례 함수이다. 이러고 끝이잖아. 근데 지금 방금 본 보몰의 경우에는 거래적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야? 물가, 인출비용, 소득, 이자 이렇게 4개나 결정 요인이 되는 거지. 맞아? 이때 물가의 비례, 인출비용의 비례, 소득의 비례, 이자율의 반비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케인즈보다 거래적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을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 얘기했잖아.
보몰의 재고 조건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은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란 말이야, 이게. 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요 식은 꼭 기억해야 되겠지. 만약에 시험에서 보몰에 따르면 거래적 화폐 수요는,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는 첫째, 물가에는 어때? 정비례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소득과 인출 비용에는 제곱, 즉 루트 한 것만큼 비례하겠지, 그치? 이해가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물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수요는 2배가 되지만 소득이나 인출 비용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얘도 2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치? 2배보다 작게 증가하겠지. 예, 그런 내용들 요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금 본 식이 있을 거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점에다가 별표 치시고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참고, 소득 분배 상태와 화폐 수요인데 그 말 그대로 참고니까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보세요. 자, 더 중요한 204페이지로 갈게요. 토빈의 자산 선택적 접근 또는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뭐랑 뭐 중에서 선택한다 그랬어? 현금 또는 화폐와 채권 중에서 결정한다 그랬지? 기억나십니까? 자, 이때 현금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유동성이 낮아. 하지만 얘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얘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 이걸 가질 것인가 이걸 가질 것인가 그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때 얘를 가지느냐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자율이 결정하는 거지.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걸 선택해 이걸 선택해. 그렇지, 채권을 선택하는 거고 이자율이 낮으면 화폐를 보유한다 그랬지. 그 이유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하기 때문이야. 그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얘랑 얘를 적절히 섞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 둘 사이에서 뭘 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자산 구성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토비는 말이야, 케인즈가 자산을 현금과 채권으로 단순히 구별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현금 또는 화폐와 이른바 위험 자산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게 봤어요. 이 위험 자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주식을 많이 예로 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현금이나 화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쥐고 있으면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지. 그렇잖아. 따라서 현금이나 화폐는 어때요? 위험이 있어 없어? 리스크가 없는 거야. 예, 위험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내가 그 화폐의 액면 가치만큼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은 어때? 주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잘 쥐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잘못 쥐고 있으면 반토막 나거나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즉 이쪽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근데 문제는 뭐야? 주식이나 채권은 잘만 쥐고 있으면 굉장히 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 하지만 현금이나 화폐는 어때? 아무리 쥐고 있어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지, 그치? 결국 토빈에 따르면 케인즈와는 달리 사람들은 현금과 채권이라는 단순한 자산 구성에서부터
현금, 즉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사이에 유동성 여부로 자산 구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험과 수익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 둘 사이에서 개인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세로축의 수익, 가로축의 위험, 수익은 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설명 들어봐.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위험 자산은 한 푼도 구매하지 않고, 즉 주식이나 채권을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 전부 다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첫째,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반토막 될 위험은 어때? 없는 거지. 하지만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없지.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현금으로만 쥐고 있으면 어느 상태가 되는 거야? 바로 이점 상태가 되는 거야. 맞지? 수익도 없고 리스크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개인이 100% 현금을 보유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전부 다 위험 자산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위험은 최대한으로 커지겠지. 그 최대한의 위험이 만약에 이 정도라고 하고, 하지만 이때 위험도 최대한이지만 수익도 어때? 가장 커질 거 아닙니까? 수익이 가장 커지면 확률적으로 이 정도까지 커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러한 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자산을 100% 위험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개인이 주어진 자신의 모든 자산을 위험 자산에만 다 올인하지도 않고 현금으로만 다 보유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겠어? 그럼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어딘가에서 위치하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지. 여기는 이 직선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일종의 예산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어져 있는 자산으로 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이쪽에 근접하게 되는 거고,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이쪽에 근접하게 되고, 섞으면 여기는 직선 어딘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일종의 예산선이란 말이야. 예산선은 뭐랑 만나야지 균형이 생기는 거야? 무차별 곡선과 만나야지 균형 생기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과,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배, 이럴 때 나는 배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한다면 효용 증가 방향은 이 방향이 되고, 이때 무차별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띱니까? 원점에 볼록하면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배웠지. 그럼 이건 어때요? 가로축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인데 세로축에는 내가 싫어하는 소음이나 공해나 뭐 쓰레기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걸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불러? 비재화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치? 나는 사과는 좋아하지만 공해, 소음, 쓰레기는 싫어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량이 감소할수록 오히려 나의 효용이 증가해. 하지만 사과는 내가 여전히 좋아하니까 얘는 소비량이 증가해야지 좋아. 이때 효용 증가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가로축의 정상적인 재화, 세로축에는 비재화가 있다면 무차별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개인들은 여기에 있는 이 위험을 좋아해, 싫어해?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라면 이 위험을 싫어하겠지. 따라서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비재화가 된다, 그 말이야. 비재화. 즉 어떤 사람이야? 나는 현재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야. 그렇다면 지금 나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답해보세요. 그렇지. 일단 효용 증가 방향은 여기서 이쪽 방향이 될 거고,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있겠지. 당연히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니까 이 사람의 가장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예산선과 이렇게 만나서 요 점이 E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야.
즉 이 점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자산 구성점이 되는 거지.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지도 않고 위험 자산으로만 보유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잖아. 이때 위험 자산과 현금의 비율은 이게 위험 자산이고 이게 현금입니까? 이게 현금이고 이게 위험 자산의 비율입니까? 토빈의 자산 선택 이론이 시험에 나온다면요, 이 그림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답해봐. 요게 현금 비율이야, 요게 현금 비율이야. 요게 위험의 비율이야, 이게 위험의 비율이야. 그렇지. 아주 간단하잖아. 이 점이 뭐야? 100% 현금. 따라서 이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어떤 비율이 커져야 되는 거야? 현금의 비율이 커져야 되는 거지. 자, 어디가 현금이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예, 여기가 사람들의 무위험 현금 보유, 여기가 위험 자산을 보유하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이 사람은 주어진 총 재산을 이만큼의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요만큼의 안전한 자산, 즉 현금에다가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요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요 높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지. 예, 그 경우에 이 사람은 가장 해피해한다. 그런 뜻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결론 놓고 보면 케인즈하고 토빈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 토빈은 임계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무조건 100% 채권, 더 낮으면 무조건 100% 현금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자산 구성한다고 배웠지만, 토빈의 경우에는 어때요? 개인이 위험 자산과 현금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그치? 예. 개인의 위험 자산이나 현금 보유 목적은 뭡니까? 그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 아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지? 케인즈는 여기서 여기다 쓸까? 케인즈에 따르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야? 이자율의 함수인데 언제나 반비례한다.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과연 토빈도 그렇게 볼까? 그 말이야. 그럼 저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자율을 한번 변화시켜 보면 되겠지.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율 상승하면? 여러분, 이거 채권 가격을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R분의 라지 R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그럼 봐요. 이게 만약에 매년에 채권 수익이 일정한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하는 거지. 가격은 하락하는데 채권에 대한 수익은 그대로 있으면 채권의 수익률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증가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은 수익률의 증가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란 말이야. 따라서 이자율 상승하면 위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야. 증가. 그럼 봐. 이자율 상승은 수익률 증가인데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말이 위험이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거야? 그건 다른 거야. 그렇지? 여러분, 어떤 주식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증가하는 거하고 그 회사가 망할 위험성하고는 다른 얘기야. 그치? 자, 이자율 상승하면 수익률이 증가해. 그 말은 위험은 일정한 상태에서 뭐만 증가하는 거야? 수익만 증가하는 거야. 따라서 새로운 예산서는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처럼 이렇게 될 거야. 잘못 그렸다. 큰일 났다.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다시 할 거야. 연속되는 미스인데 이거? 됐네요. 그렇게 하지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자, 요렇게 예산선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이유는 뭐야?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이야.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예산선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했어. 물론 그 이유는 뭐야? 이자율 상승 또는 위험자산의 수익률 증가였어. 이때
새로운 예산선과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되겠지. 자, 예컨대 새롭게 노란색 예산선과 노란색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은? 이자율이 상승, 즉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위험자산과 현금의 보유 비율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전혀 안 바뀐 사람이야. 그치? 그러면 이럴 수도 있나?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균형이 생길 수도 있나? 자, 요거 A점, 요거 B점이라고 해볼게. E점에서 A점으로 이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옛날보다 위험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사람. 맞지? 그러면 요렇게 균형이 생기면요, 요걸 C점이라고 한다면 E점에서 C점으로 변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옛날보다 오히려 위험자산의 보유를 줄인 사람이지. 쫓아오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럼 답해봐. E점에서 이자율이 상승 또는 수익률이 증가했을 때 A, B, C점 중에 어디로 이동할까? 미리 알 수 없지. 모두 가능한 거지. 뭐가 결정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결정하는 거야. 그걸 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격 효과는 어떤 건가 하면 이자율이 상승 또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할 때 그 사람의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거 보자는 건데, 혹시 이 중에 나랑 미시 공부 안 하고 지금 이번 달에 거시부터 들은 사람은 요 내용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말씀하세요. 열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충해야 돼.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하고 불러봐 뭐야? 대체 효과의 합인데, 먼저 소득 효과에 따르면 이자율이 상승 또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지금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위험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한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야. 왜? 여기 봐봐. 위험은 변하지 않았잖아. 위험의 크기는 안 변하고 수익만 더 증가했으니까 나한테 불리할 것은 없고 긍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거지. 즉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죠, 증가하는 거야.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뭐랑 뭐로 나눠야 돼? 위험자산이 정상재인 사람과 위험자산이 열등재인 사람으로 나눠야 되지. 첫째, 위험자산이 정상재인 사람. 여러분, 위험자산이 정상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돈을 벌면 벌수록 어때? 투기적인 위험사업이나 위험자산을 더 많이 선호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벌만큼 벌었네, 한탕 크게 한번 해볼까? 좀 더 크게 부풀려볼까? 이런 사람이지. 위험자산이 열등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지. 즉 위험스러운 자산에 대해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웬만큼 벌었네, 이제는 모험을 하지 말고 그동안 벌어들인 것을 알뜰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자. 예,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한번 대박이 터지면 크게 성공하겠지.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야. 이런 사람은 크게 고생할 일도 별로 없겠지만 어때? 아주 크게 성공하기도 좀 힘든, 확률적으로 예, 그런 사람일 텐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정상적이냐? 사실 둘 다 현실적으로 다 존재하죠.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 위험스러운 자산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웬만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위험을 좀 덜 하려고 할 텐데, 일단 볼게요. 자, 위험자산이 정상재인 사람은 정상재의 정의가 뭐야? 소득이 증가하면 그 제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정상재면 소득 증가했으니까 이 경우에 위험자산의 보유가 증가합니다. 주어진 소득에서 위험자산이 증가하면 현금은요, 또는 화폐는 감소하겠지. 위험자산이 열등제야. 그 경우에는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 감소하고 현금 또는 화폐의 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거지. 대체 효과요. 이자율이 상승 또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한번 들어봐 여러분. 자, 주식을 채권을 해볼까? 채권. 자, 어떤 채권의 수익률이 10%야.
내가 지금 현금 100만 원을 그 채권이라고 하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1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고민하다가 투자 안 하고 그냥 현금을 쥐고 있기로 했습니다. 내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포기해야 돼? 10만 원의 투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지. 근데 수익률이 20%로 올랐어 이제.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20만 원의 투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뭐야? 기회비용. 그치? 즉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현금을 보유할 때 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렇죠.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지.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말은 현금 또는 화폐라고 하는 추상적인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싸지는 거야? 더 비싸지는 거지. 예, 이 경우에는 현금이 더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효과에 따르면 나는 현금의 보유 비율을 줄여야 돼. 그 말은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을 늘려야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자, 그럼 해봅시다. 첫째, 만약에 위험자산이 정상제라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모두 위험자산의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했을 때. 자, 답해보세요. 위험자산이 정상제인 사람은 E점에서 반드시 어디로 움직입니까? 반드시 A점으로 움직이겠지. 맞아? 쫓아오세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위험자산이 열등제인 사람인데 위험자산이 열등제인 사람은 소득효과에 따라서는 위험자산의 보유가 감소, 대체효과에 따라서는 증가야. 만약에 이 소득효과보다 이 대체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여? 여전히 A점으로 움직여. 그치? 하지만 위험자산이 열등제이면서 마치 뭐처럼? 기펜제처럼 위험자산이 열등제이면서 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게 되면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 점에서 C점으로 움직이는 거지. 즉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오히려 그 위험자산을 적게 소비하는 거야. 마치 가격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적게 소비하는 기펜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 소득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가세요? 예. 따라서 잘 봐. 여기 봐봐. 케인즈는 이자율이 화폐 수요와 언제나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 말은 뭐야?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화폐 수요는 증가한다 그랬어. 케인즈에 따르면 이 점에서 반드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A점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케인즈에 따르면. 근데 토빈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거야. 뭐랑 뭐에 따라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따라서 미시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토빈의 공헌이지. 공헌. 또 하나의. 자, 질문. 이 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다. 어떤 사람이야? 첫째, 그 사람에게 위험자산은 반드시 정상제, 열등제. 반드시 열등제이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B점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 번 했잖아. 미시할 때. 그치? 이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개요. 읽어볼게요. 1번. 케인즈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예상에 따라서 전부 채권 또는 전부 화폐를 보유하는 아주 극단적인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화폐와 채권 또는 화폐와 주식 등을 일부씩 보유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토비는 뭐라고 합니까? 각 개인들은 장래의 수익에 따른 확률 분포만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밑에 가정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기회계적이라는 설명에서 그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이용해가지고 수익과 위험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복잡해.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가장 간단해요. 볼 필요 없어요. 그걸 구하라는 주관식 문제도 안 나올 거고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도 없을 거야.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생략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갑시다. 원점 동그라미 어떤 상태야? 전부 화폐. 그치? 그 다음에 전부 채권 또는 전부 위험자산을 보유하는 점은 어디입니까? 그 책에다가 표시하세요. 우리 책 보면 마치 여기 같잖아. 여기가 아니고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치? 예, 여기야. 됐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요. 268페이지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주의하세요. 가로축에 뭐야? 위험. 세로축에 수익. 이때 무차별 곡선은 어디로 가야 돼? 수익을 향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하단의 그림, 206페이지 하단의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점에서 균형이 생겼죠. 거기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때 위험자산과 화폐 또는 채권과 화폐의 보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으로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볼래요? 100% 현금이 어디야? 1.55 그치? 100% 위험자산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207페이지 보면 이제 아까 내가 설명했던 소득효과와 대치효과가 쭉 나오는데 첫째 여러분 여기 봐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위험자산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관한 언급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만약에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급이 없으면 출제자의 부족함을 한번 비워서 주고 그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풀어야 되겠지. 자, 뭐가 더 일반적이야? 뭐다 들려? 그렇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이니까 그치? 위험자산을 열등제로 놓고 푸는 게 일반적일 거야 그치? 따라서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서는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험자산을 뭐로 보는 거야? 열등제로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바로 가보세요. 자, 지금 예산선이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지. 이유가 뭐야? 이자율 상승 또는 위험자산의 수익률 증가야. 이때 지금 그림 A는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바로 나와야지. 증가야 증가. 그 경우에는 위험자산이 열등제일 때 소득효과하고 대체효과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대체효과가 더 큰 거야. 그림 B는 반대로 소득효과가 더 큰 그림입니다. 이걸 다 이해해야 돼 이제. 저는 이걸 한꺼번에 그린 거죠 여기서. 그치? 이렇게 한꺼번에 그린 거야. 따로 그리지 않고. 됐네요. 다 됐어요. 208페이지의 신화폐 수량설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게요. 우리 교재 208페이지 신화폐 수량설에다가 괄호 열고 프리드만이라고 쓰세요. 프리드만이라고. 자, 프리드만은 어떤 학파야? 통화주의 학파. 통화주의 학파는 뿌리가 어디라고? 고전학파지. 자, 고전학파에 따르면 MV equal PY. 어제 배웠지? 자, 이때 고전학파는 화폐 유통속도 V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치? 예. 요와 같은 과정 하에서 사람들의 실질 화폐 수요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이건 요렇게 정의되잖아. 요렇게. 맞습니까? 얘를 한 번 더 쓰면 요렇게 쓸 수 있지. 따라서 요걸 종합하면 고전학파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질 화폐 수요는 결국 뭐의 함수인 거야? 그건 소득의 증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여러분 봐. 아까 고전학파는 오로지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야? 소득에 비례하는 함수일 뿐이야.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 배운 거 다 종합해 봅시다. 케인즈는 뭐라고 그랬어?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 보물은요. 거기다가 다시 물가, 인출 비용 뭐 등등 다 고려했지. 또 토빈도 어때? 이자율 효과를 고려하고 있단 말이야. 프리드만은 어떤 학파야? 통화주의 학파야. 그치? 이 사람은 통화주의 학파야. 통화주의는 고전 학파의 영향을 받은 학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이라는 얘기는 고전 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고전 학파의 뿌리를 두고 있는 통화주의 학파의 프리드만이 새롭게 재구성해보자. 그런 의미지. 그치? 예, 그게 신화폐 수량설이야.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질 화폐 수요가 소득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이 고전학파적인 시각이 너무 이게 좀 단조롭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걸 좀 고려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고려하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 소득, 자산, RE,
RB, 그 다음에 RH, 인플레이션율, 뭐 U, 뭐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길게 했지 많이. 자,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신화폐 수량에서 사람들의 실질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 YP는 뭐야? YP는 항상소득이야. 통화주의 프리드만 어떤 소득? 항상소득 가설 기억나죠? 예, 항상소득과 화폐 수요는 비례한다. W는 뭐야? 웰스, 자산이지. 예, 역시 비례한다. 그 다음 RE는 뭐야? E는 equity, 주식을 얘기하는 거야. RE는 주식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RE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이 굉장히 크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RB는 뭐야? B, 본드. 얘는 채권 수익률이야. 채권 수익률과 화폐 수요도 반비례. R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이죠. 얘도 당연히 반비례. 우리 책에서는 H를 인적 부와 비인적 부의 비율로 했나? 그렇게 얘기했네. H는 인적 부와 비인적 부의 비율인데 얘는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인적 부와 부인적 부의 비율을 얘기했는데, 인적 부와 부인적 부 뭐 어떤 거야? 인적 부는 이제 말 그대로 휴먼 웰스 그거 얘기하는 거고, 비인적 부는 내구성 재화와 같은 휴먼 웰스, 그러니까 넌 휴먼 웰스를 얘기하는데, 인적 부는 비인적 부에 비해서 시장성이 낮아요. 따라서 인적 부의 비율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화폐 수요가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절대로 시험에 나올 일이 없는 거니까 그냥 보세요. P는 뭐야? 여러분 얘는 뭡니까? 여기 있는 P 닷은 뭐랑 같은 거야? P분의 델타 P, 즉 뭡니까? 물가 상승률이지. 여러분 이거 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안 했나? 이거 했지. MV equal PY를 변화율의 개념으로 바꾸면, 그치? 뭐야? M 닷 더하기 V 닷 equal P 닷 더하기 Y 닷 이렇게 되잖아. 통화 증가율,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 물가 상승률, 실질 경제 성장률. 그때 나왔던 P 닷이래. 뭔지 알지?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율 그렇게도 부르지. 얘하고 화폐 수요는 비례해 반비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물가가 많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증가해 감소해? 당연히 감소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어때요? 반비례해야 되는 거고. U는 뭡니까? 우리 책엔 U를 얘기했나? U 얘기 안 했네. U는 뭔가 하면 현금 선호도야. 사람들의 현금에 대한 선호도. 그러니까 캐시 자체를, 현금 자체를 타고나면서부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저기 지갑에 빳빳한 현금 놓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야. 나는 현금이 좋아. 나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걸 더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때요?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때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얘네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자율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소득이다. 근데 부나 소득이나 사실 비슷한 개념이지. 소득이나 부가 커지면 화폐 수요는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거다. 뭐 그런 설명이야. 이걸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바꿨으면 우리 책에 하단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실질 화폐 수요 MD를 K에 YPR 뭐 요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K는 뭐야? 마샬의 K야. 마샬의 K. 마샬의 K. 얘는 쓸까 여기다가? 얘는 마샬의 K. 마샬의 K. 요 식을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식에 따르면 화폐, 실질 화폐 수요는 마샬의 K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마샬의 K는 뭐의 함수인가 하면 항상소득과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함수야. 그런데 이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증가할 거고, 이 경우에는 감소, 이 경우에는 감소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때 화폐 수요의 항상소득 탄력성이 1이라면 여기는 YP를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K는 뭐야? 마샬의 K인데,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어? 화폐 유통속도는 마샬의 K의 역수지, 역수. 그래서 요 식을 한 번 더 바꿔보면, 마지막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 얘기. 신화폐 수량설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 자, 이거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는 의미만 확인해봐.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런 거야. 고전학파는 화폐 수량설을 이용해서 보니까 실제로 화폐 수요가 그냥 소득이 증가하면서 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통화주의 학파는 화폐 수요의 결정 요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요식을 바꿨으니까 마샬의 K에 관한 함수를 바꿔 쓸 수 있는데 역시 이 내용은 이 내용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치? 근데 포인트는 요거야. 여기 다시 보면 여러분 아까 오리지널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화폐 유통 속도가 어때? 그냥 완전히 고정이지 고정. 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통화주의 학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외부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율 또는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게 차이야, 차이. 그런데 시험에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전학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통화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 받으려고 할 테니까, 고전학파가 요게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한 데 비해서 통화주의 학파는 여기 있는 화폐 유통 속도가 R과 P다, 즉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함수라고 주장은 했지만 얘나 얘가 V를 변동시키는 크기가 크다고 바뀌었어, 작다고 바뀌었어? 굉장히 미약해서 역시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포인트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신화폐 수량설은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과 달라진 결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결국 뭐야?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 함수고 화폐 유통 속도는 고정되어 있거나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 이 식을 보고 케인즈 학파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케인즈 학파라면 여기 있는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얘가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율이 변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변화할 거다. 따라서 뭐야? 화폐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재정 정책이 좋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자 할 거란 말이야. 기억을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 208페이지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프리드만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예, 그걸 좀 볼게요. 첫째, 화폐 유통 속도가 뭡니까? 이게 V지, V. 화폐 유통 속도 V가 이자율 또는 인플레이션율 등의 영향을 받는 함수이기는 한데, 포인트죠. 그 정도는 매우 미비하단 말이야. 그치? 그게 통화주의의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거야. 계속 중요한 문장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 또 밑줄. 이 경우에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아요. 계속 밑줄. 이 경우에는 LM 곡선이 굉장히 기울기가 커요. 그 다음 이 경우에는 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네 개의 문장을 통으로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이걸 바로 IS LM 모형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또 계속 히트지. 2번 K값이 매우 안정적이므로, K값이 뭐야? 이 K가 뭐야? 마샬의 K. 근데 마샬의 K는 뭐가 결정해? 화폐 유통 속도 V가 결정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 V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K도 일정하지. K가 일정하면, 즉 K가 매우 안정적이면 화폐 수요 함수도 매우 안정적이야.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니까, 즉 부장 A가 안정적이야.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화폐 수요 함수가 안정적이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해? 화폐 정책, 즉 금융 정책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으로 연결되는 거야. 반대로 케인즈 학파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K 또는 V가 불안정하니까 화폐 유통 속도도 불안정하고, 따라서 화폐 수요 함수도 불안정하고, 따라서 금융 정책은 실시하면 안 된다. 그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다. 재정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것입니다. 밑에 고전적 화폐 수량설과의 비교, 그건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유통 속도의 결정 요인인데 그걸 그냥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